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AI 시대가 됐고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이걸 활용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나에게 실질적인 내 생활에 편리함과 어떤 수익이나 가치가 좀 생기면 그게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한번 해줄게요. 이제 기술과 인간 그리고 미래 70년의 연대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부터 뭔가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1950년대 이때는 이런 시대였죠. 이때는 그냥 단순히 기계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렇게 막 선 꽂아서 뭔가 전화도 연결시켜주고 뭔가 불빛으로 암호도 해독하고 서로 이 신호를 모스부호를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해석하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그럴 때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박사들이 아니 이런 기계도 결국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950년대 컴퓨터는 단지 계산을 빠르게 하는 기계였다. 뭐 더하기 빼기, 불빛을 켜고 끄고에 따라서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과학자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인공지능의 씨앗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 뭘 던졌다고요?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정말 이 질문이라는 게 저도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저도 되게 강조하고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거 되게 강조하고요. 꺼내는 거, 표현하는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질문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AI의 시작도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질문에 대한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1956년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Artificial이라고 하면 인공이에요, 인공. 이런 불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Artificial Light, 그러니까 인공 조명, 뭐 이런 것들을 Artificial이라는 단어거든요. 인공 인텔리전스, 지능이에요, 지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인간의 사고를 기계로 재현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졌죠. 기술은 택도 없이 부족했는데, 근데 이 방향은 명확한 거죠. 기계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 AI의 역사는 코드보다 앞선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질문, 얘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계라는 게, 컴퓨터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1970년대에 컴퓨터가 국가기관이나 큰 연구실에서만 쓰던 그런 기계였는데, 이게 이제 개인에게 퍼스널 컴퓨터로 시작이 된 거죠. 기술이 전문가의 손을 떠나서 일상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 컴퓨터 쓰시는 분? 집에 애플 컴퓨터. 나 아이폰 쓴다. 와, 맞네요. 나 어른폰 쓴다. 삼성을 쓰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그냥 그러잖아요. 아이폰 진짜 많이 쓰시네요.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그런 연동되는 생태계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컴퓨터도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쓴다면 그 연결해서 공유되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기술의 감성을 입혀가지고 컴퓨터는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누구나 쓰는 물건이 되었고 인간과의 거리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잡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그리고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시대의 큰 SNS의 중심이 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이 말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해드리는 건데, 스티브 잡스는 Connecting the Do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점을 찍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경험과 지식의 점을 찍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하는 이 점을 찍어요.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점을 찍거든요. 이렇게 막 점을 다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막 찍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이 점을 어떻게 해요? 이 점을 연결을 시켜요. 되죠? 점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점을 찍은 게 나중에는 연결되면서 선이 되고 그게 하나의 어떤 방향이나 결과나 성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 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속 점을 찍기 위해서 집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죠. 이렇게 애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IBM PC가 80년대 나와가지고 기업과 가정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정보와 사회의 문이 열리고 막 애플 컴퓨터 매킨토시 버전, IBM 버전 막 이렇게 난리가 나 있었죠. 이제 뭔가 표준된 모델이 좀 필요했었고, 그때 윈도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영화를 보면은 뭐 애플을 참고해서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옛날에는 도스 형태였다면 막 그냥 검은 화면에 글자가 깜빡깜빡하는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우스와 아이콘 이런 걸 좀 더 넣으면서 이 인터페이스 혁명, 그래픽 인터페이스 혁명, 그리고 클릭으로 하면서 보다 대중화를 시켰다라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제 그때 1980년대부터 96년 이때까지 세상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그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 이제 이것도 나이가 있으면은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신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죠. 사람들이 막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던 사람, 옛날에는 막 전화로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컴퓨터를 켜고 채팅방에 들어가면 채팅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했고 집단 지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집단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면서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죠. 1995년에 인터넷이 상업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정보가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지식의 독점이 무너지고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96년에 야후를 통해서 인터넷을 정리한 최초의 지도, 그리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검색이 곧 권력이 됨을 증명했다. 이제 www라는 시대가 이때부터 됐죠. 1997년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는 막 PC방,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더 발전하게 됐죠. 난리가 났죠. 그런 시대적 흐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97년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막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계속 닷컴 버블, 뭐뭐닷컴, 뭐 벤처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뭐 주가가 주식 막 등록하고 주식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막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이거는 회사는 조그만데 컴퓨터상에다가 막 사람 모으면서 어떤 사업 성과를 내고 했기 때문에 점점 어느 시점이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저도 이때 기억나는 게 제가 2002년때쯤에 군대를 갔어요. 이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21~22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가 된다. 전화가 무료인 기술. 지금은 뭐 전화가 뭐 무료처럼 돼 있죠. 근데 그게 그 당시 기술이 아주 혁명적이어서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그 주식이 한 10,000원 정도에서 정말 빠르게 한 30만 원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몇만 원에서 30만 원을 찍고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15만 원이 되고 다시 7천 원까지가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난리가 나는 그런 시점이 여기 때 막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혁명적인 혁신적인 아이템이 나오면은 붐이 됐다가 또 그게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버블은 꺼졌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친밀도와 그런 기반 시설,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은 기술은 남아 있었죠. 그 기술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회는 계속 더 발전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이버, 유튜브 뭐 이런 게 다 플랫폼이에요. 이런 플랫폼이 이제 지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플랫폼을 만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도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도 해볼 거예요. 지금 뭐 전자책을 사고 파는 것도 플랫폼이죠. 네이버도 플랫폼이에요. 네이버 속에서 또 나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어요. 네이버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 블로그. 네. 근데 더 멋진 플랫폼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카페. 네, 저는 네이버 카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네이버 카페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네이버 카페를
전국 네이버 카페 맘카페 들어봤죠? 네, 맘카페를 다 지역마다 선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맘카페라는 게 있는데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세 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맘카페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맘카페를 만들어내면 자리를 잡으면 그게 수익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 맘카페는 아빠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맘카페들은 엄마 여성 인증으로 좀 들어가죠. 아빠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맘스파파 해가지고 전국으로 카페를 또 막 만들었어요. 전국 규모로 막 맘스파파 카페를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다 들어와라라는 네이버 카페를. 그래갖고 한 30몇 개의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키워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걸 계속 키워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 문의가 와요. 광고 문의가 오면 유명한 카페들은 광고에 그 카페에 광고를 좀 우리가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명한 카페는 광고 하나 붙이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 막 해요. 여기 광고 하나 붙이는데 1년에 얼마예요? 그럼 1년에 막 300, 500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키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카페 하나에 광고 붙이시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는 1년에 30만 원을 줘도 되고 50만 원을 줘도 되고 100만 원을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30개의 카페에서 한 카페 1년당 10만 원씩만 받아도 3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플랫폼이 되게 큰 돈이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 우버와 에어비앤비. 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우버 아시나요? 우버는 택시예요. 우버 택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서 송촌동까지 가야 돼. 그럴 때 택시를 탈 수도 있지만 우버 앱을 꺼내가지고 우버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나 이쪽에서 지나가는데 누가 송촌동 가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통을 하는 거죠. 얼마? 송촌동까지 뭐 3,000원에 태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택시를 타면 10,000원이 나오는데 우버로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더니 3,000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 무섭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게 이제 또 나름대로 신용도를 통해서 그걸 또 서로 인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별이 5개구나. 그러니까 믿고 타도 되겠다. 이 사람 별이 하나네. 이 사람은 걸러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신뢰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는 그 어떤 교통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교통수단을 가진 회사보다 자산 가치가 더 높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에어비앤비 들어봤죠? 대한민국에서는 숙박업 법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에어비앤비도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일주일 동안 살겠대. 혹은 한 달 동안 살겠대. 그냥 나만 빠지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주일 사신다고요? 일주일 50만 원에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엄마 집에서 일주일 살고 있을게요. 저는 엄마 집에서 일주일 살고 있고 그 집을 통째로 50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일주일 살고 가요. 나는 5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뭐 아주 유명한 관광지, 뭐 해외 파리 뭐 이런데 뭐 그런 데들은 그런 게 집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역시 신뢰도로 하는데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뭔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뭐 하는 뭐 어떤 뉴스도 막 나오고 막 했었어요. 그래도 에어비앤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호텔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웬만한 대형 호텔보다 자산 가치가 더 높은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그랬어요. 에어비앤비잖아요. 에어비앤비예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사업을 해보자 라고 모인 거예요.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걸 막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어떡하지? 모였으니까 거기 주거지에 월세라도 내야 되는데 월세도 지금 못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떻게 월세라도 좀 내게 지금 우리 동네 옆에 무슨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박람회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데 방이 없다더라. 그럼 우리 지금 이 공간 우리가 한 4-5명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기자들한테 임대를 해주자. 기자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 돈을 받자 라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우리 집 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기 때문에 에어베드 그냥 침대가 막 좋은 침대가 아니에요. 그냥 에어베드예요. 그리고 브레이퍼스트 아침 그냥 식빵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보러 왔는데 숙박을 못 잡은 그런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에어베드와 브레이퍼스트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싸게 호텔비의 반의 반값에 하세요 라고 했더니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달치 월세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월세를 해결했으니까 이걸 사업으로 봤을까요? 처음엔 못 봤대요. 이 사업으로 못 보고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사업을 우리 하자 그래서 다시 스타트업에 도전을 했는데 또 안 된 거죠. 또 안 되어 또 망했을 때 그때 그 중에 누군가가 이게 사업인 것 같다. 이 사업을 좀 개발시키자 해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이제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됐고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게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한국에서도 쿠팡 쓰죠. 쿠팡 이전에 뭐 티켓몬스터 들어봤나요? 티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공동구매하는 거가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이 딱 보니까 미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가 10,000원인데 이거를 100명이 사면 8,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500명이 사면 5,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거를 500명을 모은 거예요. 나 이거 10,000원짜리 500명 모으면 5,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5,000원에 산다고 해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500명이 순식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제조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나 이거 500개 살 건데 4,000원에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5,000원에 이미 팔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는 좋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4,000원에 사서 500개를 4,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500명이니까 얼마를 벌어요? 50만 원을 순식간에 버는 거예요. 그냥 연결만 했는데. 이게 공동구매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이 한국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이런 걸 하면은 대박 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만한 원룸을 하나 구해서 똑똑한 막 서울대생 카이스트 막 이런 젊은이들이 4-5명이 또 모였어요. 거기서 컴퓨터 몇 대 두고 이제 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레스토랑 같은 걸로 한 거죠.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20만원짜리 레스토랑이에요. 2인 식사권을 20만원짜리 레스토랑을 100명이 예약하면 얼마에 줄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이 100명이? 한 번에? 그랬더니 그럼 나 한 30%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 한 50% 싸게 해줘라. 어차피 홍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반값까지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좀 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급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2인 식사권 막 20만원짜리를 반값에 10만원에 올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0개 정도밖에 없는데 1000명이 줄 서고 그거를 밤 12시에 띵 하고 올렸거든요.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밤 12시가 되면은 그날의 어떤 핫 아이템이 딱 올라와요. 그럼 진짜 그거 뭘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걸 막 사요. 선착순으로 막 하니까. 그런 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티켓몬스터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위메이크 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생기고 하면서 막 3파전이 막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저도 그 소식을 들었죠. 티켓몬스터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있구나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도 가서 그 전라북도 사업권을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했죠. 나 그 회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북에도 사업을 할 예정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서울 가가지고 그들이랑 미팅을 하고 전라북도 지사권이죠. 전라북도 지사권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전북의 티켓몬스터를 제가 막 이제 활성화 시킨 거예요. 그때 좀 있으니까 쿠팡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티켓몬스터 막 쿠팡 하는데 그 일본의 야후에 투자를 했던 손정희라는 엄청난 비즈니스맨이 쿠팡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4조 정도를 투자를 막 하고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쿠팡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막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손정희라는 이 엄청난 사업가는 예전부터 시장을 먹어버리는 전략을 취하였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은 시장을 그냥 먹어버려. 독점을 해버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을 4조를 투자하고 손실을 보면서도 로켓 배송으로 내가 이 시장 다 먹으면 어떤 시점이 지나면 다 내 고객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로켓 배송을 하고 하면서 4조를 투자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서 나스닥에 입점을 시켜요. 쿠팡이 나스닥에 미국 주식에 상장되면서
이 정도로 규모가 된 거죠. 근데 정말 엄청난 사업가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벌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요즘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완전 생활 인프라 일상의 기준까지도 다 바꿔놓은 그런 업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시대는 흘러갑니다. 시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던 관심을 가지지 않던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16년에 질문의 방향이 오구에서 이제는 상대로 바둑 기억나시죠? 이세돌이랑 바둑을 뒀던.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와 연산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미지, 뭐 음성 인식 이런 게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세돌이랑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고 AI가 인간의 직관을 이기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이것도 이 알파고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을 이기고 나서 더 짧은 시간에 알파고를 이기는 또 AI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2009년 현재까지 도로와 우주 그리고 돈의 개념까지도 이게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이죠.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생겨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됐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은 그 학습의 결과다. AI 실험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테슬라가 이제 되게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막 쓸 수 있게끔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차를 뿌린 거예요. 그럼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도로에 대한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테슬라라는 차를 줘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이런 그 가격이 저렴해도 괜찮은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그렇게 계속 발전을 했고 또 스페이스X 들어보셨나요? 스페이스X 우주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구는 결국에 이게 뭐 싸움이 나든지 환경에 오염이 되든지 해가지고 인간이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류를 화성에서 좀 더 영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별에다가 인류를 좀 정착시켜야겠다라는 목표를 한 개인이 가져요. 일론 머스크가 가져서 그걸 통해서 우주선을 개발을 합니다. 우주선을 나사라는 미국 항공우주청을 통해 가지고 우주선을 보내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해보니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기업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거는 로켓을 한번 발사시키면 얘가 우주에 가요. 다시 돌아올 때 못 쓰거든요. 둥 떨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이 발사체 얘가 로켓을 싣고 이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얘를 보내줘요. 우주로 보내고 얘는 바다에 빠지다거나 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얘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일론 머스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이렇게 날아갔다가 여기에 있는 그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얘가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술까지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우주선이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면 쉽게 다시 떠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성에 갔어요. 화성으로 우주선을 쭉 타고 갔어. 우주선이 화성에 이렇게 되면은 걔가 다시 돌아오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거기서도 수직으로 내려가 있으면 다시 올라올 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다 엮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즉 우주 기술이 앞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되게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화폐가 엄청나게 이제 뭐 미국 달러 중심으로 지구촌이 돌아가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경이 없는 정말 뭐 또 다른 혁신적인 화폐, 돈을 만들자라고 분위기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어떤 보안 장치까지도 엄청나게 보안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숨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이걸 거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거래를 도와준다는 게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되게 거대한 컴퓨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연산력이 곧 권력이 되고 관세 정책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라는 반도체 이 반도체 처리 능력, 속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치열하게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많은 영역을 다시 생각을 해야죠. 창작의 정의가 다시 쓰인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떤 영역이 빨리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영역이 변호사, 판사 이런 거 빨리 사라지겠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쪽은 빠르게 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빠르게 오히려 더 인기 있게 되는 게 AI로 작사, 작곡, 노래 만드는 거 본 적 있죠? 그렇게 아예 가수의 영역이, 예술의 영역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좀 누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의사나 변호사 이런 쪽은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예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따르는 거죠. AI가 수술을 했어. 너무 잘하겠죠. 근데 뭔가 잘못됐어. 이 책임 누가 지냐예요. 저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은, 노래는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책임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고, 그림 잘 그렸어, 못 그렸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즉 책임의 영역이 적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없는 곳부터 되게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영역은 윤리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거에 커버되면서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정말 글, 이미지, 영상이 자동 생성이 되고 이 생각, 사고의 일부가 자동화되고 우리도 전자책을 쓰겠지만 이렇게 책 하나 내는 것도 AI를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동화책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화책 내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음악도 저도 음악을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걸 통해서 음악을 몇 곡을 한 3, 40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또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말 이 뇌를 쓰던 그런 AI, 머리를 쓰는 뇌가 개발이 됐다면 이제는 앞으로 피지컬 AI, 몸뚱아리가 이제 연결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몸뚱아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 전라북도에도 피지컬 AI 예산이 몇 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AI가 화면을 벗어나서 로봇과 결합을 하고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강아지처럼 개처럼 생긴 로봇 있잖아요. 그런 걸 인수를 해가지고 현대 자동차가 인수해가지고 이제 아주 멋진 로봇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로봇들이 미래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뉴스 보면서 놀랐던 게 사람은 물건을 이렇게 들면 뒤에다 갖다 놓으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동하는 것만 단축을 시켜도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물리적인 영역에 이제 로봇 기술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 제조, 돌봄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현실 세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 영역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을 쭉 얘기해 줬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뭐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로봇가, AI 탑재된 로봇가 나오면은 많은 부분 커버가 됩니다. 거기에 맞는 또 정책적인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알고 있고 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죠?